이 세 가지 증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법정에서도 이제 증거로서 이야기하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보편성을 지닌 또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즐거움 추구의 경향성이 이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향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 증거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만비례의 이 문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즐거움 추구의 경향성이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향성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안정화 지수도 같이 올라가야 돼. 우리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초록은 동색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잘 되면은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국민이 잘 되면. 근데 어느 집단의 그 인민들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수록 잘 안 되면 오늘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인가? 중국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건요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비례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적으로는 쌍육타트가 그래갖고 상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가 어울려야 돼요. 이 즐거움 추구를 하면 할수록 안정화 지수가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즐거움의 지수를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안정화 지수가 오히려 곤두박질 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비례의 문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드니까 주로 이제 제가 가서 의뢰하는 병원이 있어요. 내과가 있어갖고 이제 감기에 걸려도 그 길을 주로 가서 이제 주치처럼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연대 세브란스 의대 출신인데 한방을 같이 배워가지고 이 양방 의사인데 처방을 또 한방처럼 해요. 그 사람. 그리고 감기에 걸려가도 장약을 지어줘요. 장약을. 좀 기침하고 뭐 가래방에서 왔는데 왜 장약을 주느냐 그러면 장이 나빠갖고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릴 거니까 장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지 이게 낫는 거라고 고집을 그렇게 피웠다. 그 사람 이제 그러면서 이 면역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가 봐. 한방이라고 하는 게 면역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이제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한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보약이니 이런 것들이 다 면역의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될 게 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설탕 먹지 말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설탕은 안 좋다. 당근 먹고 싶을 때 어떡하냐 그러니까 올리고당 먹으라는 거야. 올리고당. 알다시피 이제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같은 건 단당류고 설탕은 이당류인데 이게 이제 당분자가 두 개가 뭉쳐 있는 게 이제 이당류니까 이게 탁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당류로 이제 돌아와 버리면 바로 인슐린이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작동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이제 인슐린 부담이 이제 늘어나는 게 이 당뇨병, 뭐 유발료, 인보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네요. 근데 이제 올리고당만 하더라도 다당류입니다. 3당류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쪼개져 가지고 단당류 같은 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이거 중간에 조절하면 안 돼. 옷을 갖다가 두툼하게 입고 와요. 중간에 아니고 22도 올려놨어요. 20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기 전에 세팅을 해야지. 그러니까 강의가 진행하는 동안에 그 변경시켜 버리면 안 돼요. 네. 그 노래 부르는데 한참 부르는데 템포가 안 붙어. 그렇죠?
그릇을 하나씩 갖고 와요. 여름에는. 그래서 입고 벗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올리고당 먹으면은 이 인터발이 길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올리고당을 이제 갖다 놔요. 그런데 올리고당을 먹었어 내가. 그 의사 책상 위에 가면요 백설표 올리고당이 다 있어. 그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올리고당은요 그냥 올리고당이랑 붙여갖고 올리고당이 아니고 우리나라 상품 중에서는 백설표에서 나오는 것만이 낫대요. 그 앞에 35라고 적어놨어. 옛날에는 30이었는데 지금 그 섬유진지 뭐를 35%로 끌어올렸어요. 그게 진짜 올리고당입니다. 대한내과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올리고당은 내가 뭐 백설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백설표 올리고당 알겠죠? 그 35 적혀 있는 거. 그거야. 자기 책상에 딱 올려놓고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뭐 멸치를 볶을 때도 이거 넣어가 볶지 설탕 넣지 말라고 물엿 넣지 말라고 그럼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면 어떡합니까? 그걸 이제 받아와가지고 이제 뭐 요새 안 먹어요. 짐진해서 못 먹겠어. 이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이 쪼개져 갖고 단당류가 돼야지 단맛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쪼개어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설탕만 해도요 먹으면 입에 딱 넣는 순간 달아. 단맛이 쫙 온다고. 이 즐거움을 주는데 올리고당 단맛을 기대하고 먹었는데 짐짐해 뭐가. 그러니까 별로 단맛을 통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자꾸 그러니까 어떻다? 단맛을 느끼고 싶으면 차라리 내가 설탕을 먹지. 뭐하러 올리고당 먹으면서 그걸 빨리 먹지를 않지 싶은 거예요. 왜 올리고당 안 먹게 됐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올리고당을 먹으면은 안정화에는 크게 기여를 해. 왜? 건강해지니까. 설탕을 먹으면 어떨까? 안정화를 떨어뜨려. 당을 유발하니까. 대신 설탕을 먹으면 어떨까? 올리고를 먹을 때보다는 훨씬 이 관점에서 보자면 즐거워.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설탕을 택하게 되면 내 몸의 건강은 역설적으로 당의 위험에 시달려야 되는 안정화 지수를 떨어뜨리고 좀 구차하지만 그게 이제 반비례의 문제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게 즐거운 건데 그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 다시 말해서 안정화는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즐거움 지수하고 안정화 지수라고 하는 게 반비례를 보이는 것이 임기치 이상의 사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고당과 설탕의 사례 하나 정도면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안정화 경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안정화 경향으로 설명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비례가 성립돼야 안정화 경향에서 나왔다가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안정화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즐거움 추구의 경향은 안정화 경향에서 넣은 게 아래가 쪽을 지지하게 되어버리는 거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이 반비례의 문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도의 짜이나고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화시켜갖고 저 반비례의 문제에 착안해갖고 몸에도 의지가 있다라고 봐요. 물질에도 의지가 있다고 본다. 근데 물질의 의지는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의지고 정신의 의지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로서 방향성이 서로 반대된다라고 주잖아요. 그 두 의지가 상충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유낙연.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어떻습니까? 일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일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정신의지야. 그런데 자꾸 그냥 이불에다가 끌어붙이는 놈 있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좀 더 있자. 더 있자. 이걸 몸의 의지라 그래. 그 두 개의 의지가 갈등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키면서 그 두 개를 상반된 별종의 의지로 잡는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안정화가 곤두박질 치는 사례가 생기는데 그걸 안정화 경향에서 즐거움 추구의 경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없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진실의 법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져. 근데 뭐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밍업이고 진짜는 이 우월성의 문제예요. 즐거움 추구의 경향성이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것이 이기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에딕션의 문제입니다. 전문적으로 에딕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중독 그럽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뭔지 알죠? 뭐 도박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중독이 있잖아요. 그 중독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하면 중독은 딴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향한 통제되지 않는 집착을 중독이라고 해요. 즐거우니까 중독이 되는 거지. 괴로움에 중독되는 사람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와, 희한하네. 나는 합주장만 잡으면 그렇게 좋더라. 딱 도박 중독. 쉽게 말하면 우연히 마약을 한번 해봤더니 어떻다? 너무 좋더라. 다른 말하면 너무 즐겁더라. 근데 그 즐거움의 경험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고 넘어가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독은 무엇에 대한 중독이다? 즐거움에 대한 중독이다. 이거야. 근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드는 순간 안정한 경향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여러분들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먹은 영화 중에서 아주 그 인기 순위 10위 안에 계속 들어있는 이 영화로서 대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윤석이랑 이승기가 나오는. 난 그 불교 배경으로 나온 영화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영화로 봐. 이승기가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를 잊지를 못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가 새끼 하나 나왔는데 그 새끼가 대를 잊지 않고 스님이 돼버리니까 속이 산이 죽는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이승기가 참 그 스님 하려고 살도 찌웠다고 그러더라고. 그 무애 스님 해가지고 절도 참 이쁘고 그 안에 그 대가족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마약쟁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 마약쟁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 환자치고 제명이 죽는 사람 없다. 마약 중독자 치고 제명이 죽는 사람. 이걸 우리가 이제 저 심리차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제명이 죽는다는 건 안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100수까지 한다 그러면 100살까지 사는 게 제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약에 중독되는 순간부터 100살까지는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70, 60에서 끝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건 뭡니까?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소리거든. 집착적으로 추구를 했던, 통제 불가능하게 추구를 했던 즐거움을 추구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즐거움의 집착이 뭡니까? 안정화를. 이건 곤두박질치게 한 게 아니고 박살내버린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마약의 유혹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아까도 말했듯이 통제할 수가 없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약 환자들도 이거 하면 오래 못 산다는 걸 안다고 한다? 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한다? 그냥 마약 해버리는 거야. 그건 즐거움을 향한 우리의 욕구가 안정화와 견주어서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주는 단지 증거라는 거야. 왜 갑자기 불교 이야기하다가 중독 이야기를 하고 마약 이야기를 하냐? 이거 불교야. 우리가 현대어에서 에딕션 또는 중독이라고 번역하는 말에 불교 용어가 클래시아입니다. 불교는 클래시아 이론에 바탕한 수행법이야. 이 클래시아라고 하는 인도나
불교 전문적인 번역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두 글자인데. 갈레시아. 오타 깍스할 때도 나온다, 갈레시아. 칼파카샤야 하면은 급탁. 사트바카샤야 중생탁. 다음에 들시카샤야 하면은 전탁. 다음에 쥐바카샤야 하면은 명탁. 자, 급탁, 중생탁, 전탁, 명탁 다 나왔어. 하나 남았지? 급탁 했잖아 처음에. 급탁, 명탁, 중생탁, 연탁, 오탁이니까 탁 하나 남았죠? 탁 하는 거. 그게 뭐야? 번뇌탁이잖아. 그레샤 타샤야 그래 번뇌탁. 이거 불교용어로 번뇌야 번뇌. 아주 중요한 불교의 진실 하나를 여러분들 얻게 됩니다. 번뇌는 중독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번뇌는 단순한 심리적인 왜곡 정도가 아닙니다. 통제 불가능한 심리적 왜곡이야. 여러분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을 우리가 감옥에 구류시키고 있으면 그때는 몸이 구속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지 상태로 있다가 풀어주는 순간 마약을 가본다고. 그 이야기 들어봤죠? 그 정도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걸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만큼 번뇌를 정화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번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특단의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번뇌를 못 끊어. 마치 중독을 해결짓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특단의 조처를 뭐라고 한다? 수행법 그래요. 그러니까 20살 혈기방정할 때 휴가 다 갖고 오전에 한 끼 먹고 부처님 경전이 말씀이 아니면 묵은하면서 하루 3시간 자고 밀을 붙였어야 번뇌 한 꼭지라도 떨어내는 거야. 왜? 번뇌가 중독이라서 그래. 우리는 탐진치에 중독된 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 중독의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다룹니다. 이 번뇌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다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불교학자들이 뭐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도 불교학자들이 있을 거다. 부처님 오신 지가 2500년 더 됐었으니까 그 고대의 불교 전문가들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번뇌론이 왕성하게 연구가 돼. 저기 뭔지 알아야지 어떻습니까?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알아야지 어떻습니까? 처방인도 볼 거니까. 우리 번뇌하고 싸우는 거잖아. 맞아요. 그 번뇌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번뇌는 중독입니다. 부처님 같은 그런 대스승 밑에 출마해갖고 40년 수행을 해가지고 겨우 어떻습니까? 번뇌 한 꼭지씩 털어내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위화감을 느끼실 줄 모릅니다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할 시간이 무량하기 때문에. 이게 이 한 생에 다 끝낸다.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이 한 생에 하나라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잘리는구나. 이제 그 자량으로 세세생생 뭐다? 향상 일로를 걸어가는 힘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저렇게 이야기했던 번뇌 중독 같은 말. 이게 결국은 뭡니까? 안정하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밀어붙여.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서편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권택 감독 영화잖아요. 오정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분하고 그 오정의 아버지가 당시 서편제 최고수의 수제자인데
스승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어떻습니까? 그냥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나와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아들 딸 둘이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소리 품이나 팔아먹으면서 이뭐 근근 맞벌이 나하고 다니는 그런 배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봤더만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스승 밑에서 잘 배워갖고 어우 최고 명창이 됐네. 막 그래갖고 막 유명하게 된 걸 씁쓸하게 쳐다보는 장면도 하나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장면은 뭐냐면 이 오정의 주인공 아버지가 그 자기 명창이 된 라이벌을 찾아가갖고 춘향가 안에서 기곡성을 배우는 대목이 간에 나와요. 그거 배울 때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못 배웠다는 거야. 그 춘향가 안의 기곡성이 뭐냐 그러면은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했는데 불구하고 옥중에 있는 춘향이를 만나러 갈 때는 어떻다? 낙반한 것처럼 거지 신세를 해갖고 찾아가.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춘향이가 기가 막혀갖고 하고 우는 게 나온다고. 그 귀신이 곡하는 소리를 따라 해갖고 기곡성이 나다. 우리 선생님이 그냥 기곡성을 할 때면 정말 우리가 사시나무 뜯듯이 뜯었지 않냐고. 근데 내가 그걸 못 배웠는데 자네는 배웠으니까 나한테 좀 전수해주게. 그래갖고 밤새도록 둘이 쌓여갖고 그러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 그리고 아침에 다 전수를 받는다. 밖으로 동물 한 꾸러미를 자기 친구한테 딱 내었습니다. 내놓고 자네 이거 가지고 보약 좀 지어갖고 먹고 그 좋은 목소리 어떻게든 보존해야지. 그러니까 이 자기 라이벌 친구 그 친구가 그걸 알려가는 아편이야 아편. 자기 친구 아편쟁이가 된 거야. 그래서 아편 하나 이렇게 딱 갖고 들더만 이 돈으로 보약을 지어 먹으면 200년을 살고 요 아편을 먹으면 한 달 만에 죽는데도 나 이거 먹고 죽을래. 인간택 감독 같은 사람이 그냥 감독이 아닌 거예요. 영화에 그런 대본을 집어넣을 줄 안다는 게. 인간택 씨 봤어요? 난 저 사람 보고 이야기해. 그 동국대 연극영화학과가 있거든. 거기 그 석자 교수인지 특임 교수를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자주 와. 근데 이제 우리 그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소라는 그 연극영화과 선생 연구실이랑 그 같은 같은 층에 있어갖고 가다 보면은 이 감독 저 감독이 자주 와. 근데 감독이 자주 왔어요. 지는 나를 몰라도 난 지를 안다고. 그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 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즐거움의 무한 욕구를 우리가 얻지 않는 안정화가 200년 보장이 돼. 그 이론을 하잖아. 근데 즐거움을 택하면 뭐다? 한 달에 안정화는 끝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200년을 포기하고 한 달의 즐거움을 내가 택하겠다고 하는 게 즐거움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 알겠죠? 즐거움 앞에서는 힘이 다 빠져버려. 즐겁다 그러면 그거 외면을 원합니다. 즐거움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알고리즘이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울성을 문제합니다. 그럼 하나의 안정화 경향이 즐거움 추구의 경향을 생성해내고 즐거움 추구의 경향이 안정화 경향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한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안정화 지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안정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야지 안정화에서 나왔다 할 수가 있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종교에서도 이 기독교의 신과 관련된 논의 중에 인간의 의지론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첨예한데 신이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져야 하는 거죠.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으면 쓰고 이거 의지죠. 그런 자유 선택의 의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의지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신에서 왔다고요. 진실의 법정이 있으면 그거 거부되어 버립니다. 왜? 신을 거부하는 의지를 어떻게 신이 줬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신을 거부해요 안 거부해요?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신에서 왔다면 최소한 신을 거부하지는 않는 범위 안에서의 제한권이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을 뽑았다 이거야. 그럼 교육부 장관을 뽑았을 때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주지만 그 재량권이 선거가 뭐예요? 대통령의 교육 철학의 방향성 속에서의 재량권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수고등학교를 찬성하는 사람인데 교육부 장관이 들어와서 특수고등학교 다 없애겠다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신 나갔나 하고 뽑아버리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그게 논리거든. 신이 인간에게 의지를 줬다라고 하는 말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인간의 의지가 어때야 된다? 신의 의지를 전제하여서 재량권을 발휘하는 의지라야 되지. 신의 의지 자체는 거부해 버리는 의지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도 그걸 아예 신이 없다라고 방방 꾹꾹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젊은 축의 경향성이 안정화 경향성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유물론자들이 하고 싶으려면 젊은 축의 경향성을 추구할 때 안정화 경향성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곤두박질 쳤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축을 안정화와 뒤바꾸는 일은 벌어졌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의지는 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월성의 문제까지 딱 제기하니까 이 젊은 죽을 경향성이 어떻다고? 무조건적인 안정한 경향성 속에서 나왔다라고 말 논리적 근거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세 번째 문제가 나오죠. 자살이 문제입니다. 자살해버리는 거야. 왜 자살합니까? 우리 이 맥락에서 이야기해봐. 힘들었어요. 즐겁지 않거나 즐거워진다는 희망조차 없어요. 맞죠? 뒤집어 말하면 괴롭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조차 없어요.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정화는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지가 되죠. 그런데 자살을 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정화는 무효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버린다니까. 나는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존재를 요구한다는 거야. 응? 나는 사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사는 걸 요구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권리 장점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순히 살기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행복하게 살기를 요청한다는 거야. 자, 이게 우리의 프라크리티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겨먹은 존재인 거야. 응? 여러분들 2018년도 5월 10일 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엊그제 5월 10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5년 전 5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7년 전 5월 10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하냐 싶으시죠? 2018년 5월 10일 날 데이비드 구달이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식물학자가 안락사를 한 날입니다. 뭐 안락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데이비드 구달 박사의 안락사는 굉장한 말하자면 센세이셔널한 문제 제기를 이 사회, 국제사회에 던지고 가요. 이 데이비드 구달 박사 104살이었어 그때. 건강했어. 우리가 볼 때는 수명을 유지하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의 나름의 안정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락사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여기 원래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이제 이
영국 태생인데 호주에 나가고 식물학자를 했거든요. 102살까지 논문을 썼어요. 근데 호주에도 이제 안락사법이 있는데 빅토리아주에인가 아마 있고 6개월 이하의 불치병 선고를 받은 자에게만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 불치병 안 걸린 사람은 안 되는데 스위스 바젤에 가게 되면은 스위스는 안락사법이 좀 더 관용적이어가지고 불치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력 자살을 요청하는데 일관성이 있으면은 안락사 심사에 올려줍니다. 구다리 박사는 거기에 합격을 받은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안락사 그러지만 실은 조력 자살이 그래요. 자살입니다 이게. 의사가 치사량의 약을 준비해갖고 정밀 주사를 꽂아놔요. 자기가 벨트를 틀어. 그럼 이제 들어가서 죽으니까 지가 틀어서 죽으니까 이게 자살인데 그 자살을 뭐 하는 거다? 도와줘요. 이제 정신도 발전해. 근데 인터뷰를 해서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조력 자살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딱 한마디 했어요. 응? 뭐라고 했을까? 옳지. 더 이상 사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즐겁지 않은 삶을, 그러니까 이 완전 노인의 삶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겉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본인 입장에서 무슨가 기능이 저하되고 쇠퇴해 가면서 이런저런 불쾌한 느낌이 뼈에 아주 사무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털끝만큼도 인식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의미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과학자로서의 판단을 자기는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선택이 받아들여진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골자가 뭐다? 즐겁지 않기. 우리는 즐거운 삶을 원하죠. 맞죠? 그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동기고 즐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정언윤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언윤법이라고 해요. 칸트가 사용하는 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이 삶을 처하는 것은 이 즐거움 앞에서는요. 즐거움을 제1 원리로 삼는 거예요. 괴롭다면 즐겁게, 즐겁다면 뭐? 더 즐겁게. 되겠습니까? 이걸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살은 우울성보다 더한 게 자살하지 않으면 그 유지될 생명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전함과 그 자체가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장이 된다고. 근데 딱 끊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야, 거기서. 와, 이걸 감행한다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물질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은 환경이 아예 제일 안정된 걸 선택할 뿐이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 자리에서 파괴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그 자리에서 파괴시켜버려요. 왜? 즐거움이 빠지면 그 짓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의 법정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안전한 경향에서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해요. 그래서 안전한 경향에서 젊은 죽음의 경향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물질에서 정신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소리인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물질이 무너질 때 정신이 해체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부로 밀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논리적 과정이 그런 안에 딱 버티게 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가소평가해서 안 되는 건 뭐냐? 만비례니 우월성이니 자살이니 여러분들이 다 관찰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례들이라는 거예요. 올리고당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마약 중독자 사례, 응? 본인도 그런 경험이 살짝 있었을 수도 있고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많이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접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라 이제.
이 중간에 제일 만져가지고 아까 첫 시간에 굉장히 좋았는데. 장인을 헛세. 아, 이 문제 나갔어. 저다 다쳤는데. 너 앞으로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세팅 딱 해놔놓고 그대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 왜 우리가 뭐 하려고 사는 거다? 왜 가는도 즐겁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지만 하는 사람도 근데 더 이상 땀이 찌지 그렇게 불쾌한 이 느낌을 수반한 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생활가지 문제의식은 하나같이 가볍게 볼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인지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일단 결론이 어디까지 오게 됐느냐?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왜? 즐거움의 경향이 안정화 경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요게 오늘 좀 추가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자신이 어떻습니까? 정신이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면 물질이 와해될 때 정신의 와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지고 여기 조금만 뭔가 더 플러스 되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와해되더라도 정신의 존속과 유지를 인계치 이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파탄은 마련한 셈이 되거든.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죠. 실제 여기서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이 세모를 넣어다 동그라미로 만들 수 있는 그건 또 증거가 부처님이 의하에 마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마련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 확보해 버리면 뭡니까? 사후세계는 거다라는 상당히 유력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항상 호사다마라고 말이에요. 그 결론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심리적 자질을 통해 갖고 정신은 물질이 아님을 진실의 법정에서 마지막 1심 재판에서 인정을 한 거야. 이렇게 1심 재판에서 인정을 했는데 뭐 항소라 그럽니까? 유불론에서 2심에다가 항소를 한 거야. 정신이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1심의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만약에 정신이 물질이 아니라면 왜 정신은 물질로부터 떨어지지 못합니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버린다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필기도구 있죠? 이 필기도구와 나는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이 필기도구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걸 증명해봐. 하나는 필기도구고 하나는 당신이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지 말고. 피가 통하봐. 피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아, 피가 통하냐 안 통하냐? 손톱 끝에는 피가 통합니까? 맞죠. 손톱에 피가 통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죠. 아, 손톱에 피가 통합니까? 통하니까 이게 잘하죠. 아닐걸요. 이게 내가 아니고 나와 다르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다른 것은 떨어져야 다른지 증명해. 만약에 이 필기도구가 영원히 나의 손에 이렇게 붙어갖고 존재한다면 아무도 이것과 나를 다른 존재로 구분할 근거는 없습니다. 어때요? 다르다 있고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야신경 외울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색불 이공 그랬죠? 네. 색이 공간 다르지 않고 그랬죠? 실은 원어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르판느 프리타르 슌야탐
흉약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라고 현장선생님은 번역했지만 그 다르지 않다고 번역된 건 요 브리타그입니다. 브리타그의 뜻은 separate. separate가 뭐냐? 분리, 떨어짐. 색이 공과 떨어지지 않고 공이 색과 떨어지지 않고 이걸 뭐라고 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러니까 실제 원어는 색불이공이 아니고 뭐다? 색불이공이야. 떨어지는 이자야. 색이 공에서 떨어지지 못하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번역한 거야. 마찬가지로 정신이 물질과 다르다고 한다면 정신은 물질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정신이 물질로부터 떨어지지 못한다면 정신은 물질과 다르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정신이 물질과 다르다를 결정지을 한 방은 뭐다? 정신이 물질로부터 뭐 해야 된다? 떨어져야 돼. 근데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없는 물질은 있어도 물질 없는 정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계속 이 주장을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갖다가 미신에 항소해버린 거야. 우리 부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해버립니다. 네 그래 말할 줄 알았다고 조져버려. 그 여러분들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단인경 해놨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불가분리성의 문제. 응? 정신이 물질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 된다 안 된다? 불교가 대단한 건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문제건 유리한 문제건 문제가 있다면 다 문제로서 대접을 하지. 자기에게 유리한 문제는 드러내고 불리한 문제는 숨기고. 불교는 그러지 않아서 난 너무 좋아. 불가분리성의 문제 된다는 거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그죠? 진짜 다르다면은 떨어져 주면 제일 좋아. 속 시원하게 끝나. 근데 정신은 물질로부터 불가분리야. 떨어지질 못해. 떨어지지 못할까? 진짜 떨어지지 못할까? 야, 이런 문제가 막 엉켜 나오는 거야. 불교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교통정리 다 해줍니다. 그 불가분리성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경전에서 이 문제를 따집니다. 48페이지 보면 무단인경의 불가분리성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십시오. 가래 소멸경이라는 점에도 불가분리성의 문제 두 번째로 따지죠? 그리고 54페이지 보십시오. 둘째 두 개경에서 불가분리성의 문제 세 번째로 따집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66경이라는 경에서 불가분리성의 문제를 네 번째로 따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66페이지 라블라경에서 불가분리성의 문제를 뭐다? 5번씩이나 따지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야. 니들 진짜 맞다 이거야. 내가 즐거움 추구의 경향성을 가지고 정신이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멋지게 나는 증명했어.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전제로 제시한 말하자면 항소심의 논리적 주장 상당히 유의미하다. 응? 그렇게 다르다면 떨어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못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 나 그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이 예상이 됩니까? 너희들은 못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 하고 반겨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돌파할 수 있는 수직적 사고를 일으킬까요? 흥미진진한 거야 이게. 이러면 아무래도 공부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 혼자 좋아하고 나중에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재밌는 문제야. 아니 다르면 떨어져야지. 이거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 뚜껑하고 이 몸체가 다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둘이가 분리되니까 다른 놈인 거야. 영혼이 붙어갖고 분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둘을 다르다고 말할 어떤 논리적 근거도 천상나 지만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 넌 같은 한 몸이야. 그 정신이 물질과 다르다고 보면 떨어져야지. 근데 이제 떨어진 거 관찰했니?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외면하지 않고 또 한 번 뒤집게 한 판을 하잖아요. 응? 나는 그걸 찾아가는 것만 해도 즐겁고 기쁘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걸 찾는 수고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뭐 저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그 결론 부분에 대한 소개는 이제 듣는 정도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심장이 버거스 앓아가는 내용이야. 죽여줘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또 2주 뒤에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 불가분리성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게 역설이거든요. 그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후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근거로 역설적으로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부처님 대단 그런 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도 충분히 설득을 시켜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득이 안 됐는데 여다음 또 설득시켜드리겠다 하는 말이 빈말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기대감 잃지 마시고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기대하시고